네, 주제 5 스탠다드 앤 애플리케이션 친환경 패키징 표준과 활용 진행을 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종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이게 뭐 제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건지 제가 사회도 하고 바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서 먼저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 그리고 질의응답 5분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15분 후에 벨이 한번 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벨이 울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 5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과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는 친환경 포장 국내외 표준 및 인정 동향에 대해서 리뷰하는 성격의 우선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이제 발표자께서 좀 더 상세한 내용도 많이 하실 거고, 패널 토론을 통해서 또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CL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친환경 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로 보면 제가 이제 2007년 그때 이제 ISO 국제 표준을 진행을 하면서 친환경 포장에 대해서 또 특히 이게 표준이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도 개발하고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국내 친환경 포장 관련 표준 및 인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비자 포장 표준의 개발과 활용, 유통 포장 표준의 개발과 활용,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포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굳이 소비자 포장과 유통 포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준을 개발하고 진행하면서 소비자 포장, 즉 상업 포장이라든지 뭐 1차 포장 정도 수준에 대한 표준의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유통 포장, 오늘 오전 세션에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던 그 리터너블 용기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물류라든지 유통하고 관련 있는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련된 뭐 표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개발되고 발굴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친환경 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띄웠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우리나라와 같이 과대 포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한에 대한 어떤 조례가 있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EU 지침에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대한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국제 표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중에서 이 EU의 그 디렉티브, EU의 지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표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워낙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마스크를 좀 벗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그 월마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마존이라든지 공룡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워낙 크고 시장의 어떤 점유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표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포장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진흥이라든지 촉진을 하는 법률은 별로 없고, 보시다시피 대부분 어떤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산업부도 그렇지만은 이제 환경부 쪽에서도 포장을 좀 이렇게 진흥을 하는 그런 쪽 관련된 뭐 법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행 규칙을 보시면 그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유명한 게 이게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입니다. 이에 대한 고시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포장 예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지침이라든지 포장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질 구조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포장의 양을 억제한다든지 부피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쪽에 그 시적으로 그 대상되는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SO TC 122에 있는 AC3입니다. 여기에서 패키징 앤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ISO 18600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01부터 해서 606까지 시리즈로 있고요. 다음에 ISO TC 207에서 ISO 14000 시리즈 뭐 정과정 평가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ISO TC 323에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해서 지금 표준이 만들어지는데 포장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없지만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하고 사실 가장 밀접한 표준이 ISO 18600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ISO 18601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 18602가 사실 중요한 표준인데요. 포장 제품의 최적화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나온 리터너블에 대해서는 ISO 1860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여기에 이제 에디터였습니다만은 이게 만들어진 게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 표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컨셉 말고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여러 가지 재사용 용기에 대한 그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소비자 포장뿐만 아니고 유통 포장에서 적용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논의되었던 18604, 605, 606에 있는 그 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 회수 그리고 유기적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리커버리라는 파트로 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 600 시리즈의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재사용,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유기적 재활용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EU의 디렉티브에서 요구하는 그 포장의 그 재활용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국들이 이제 따라야 하는 그 목표율이 있습니다. 목표치를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최적화되어 있는지,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인지, 물질 재활용 또는 에너지 회수 또는 유기적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그 케미컬 리커버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술이 아직 서리걷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많습니다. 케미컬 리커버리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향후 여기에 대한 표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시리즈에 따라서 국내 친환경 패키징 표준도 만들어졌는데요. 뭐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KST, ISO 1860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쪽 있는 거하고 ISO 표준하고 거의 아이덴티컬하다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을 만들었고 그 화학적 회수 공정도 TR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고 그리고 재활용 방해하는 물질과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TR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TR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컬 리포트 그냥 그 정규적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고요. 테크니컬 리포트로 어떤 시험 기준이라든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포함을 시킬 때 TR이라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정식 표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친환경 패키징 관련된 뭐 인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표적인 걸로 보면
그 일본 포장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코마크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리병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뭐 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해외 여러 가지 마크도 유럽이라든지 중국, 대만, 뭐 TUV 이렇게 민간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 표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환경부의 친환경 표지 인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달 8월 기준으로 약 인증수가 283개가 있고 기업 수는 한 100여 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친환경 우수 포장 표지가 이제 그 한국 환경포장진흥원에서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GP 마크라고 해서 인증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포장 쪽에 넘어가서 이제 ISO 18602 표준에 대해서는 이제 포장 최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무게와 주로 부피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요소와 그것을 이제 기업이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ISO 18602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사히라든지 라이온이라든지 소니 이런 데서 페트병을 감량한다든지 용기 무게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리고 상자 무게를 이제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환경산업기술원 용역을 이제 받아서 진행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했는데요. 기업들이 확실히 과거와 다르게 이런 최적화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라든지 오뚜기라든지 LG라든지 풀무원 이런 여러 기업들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감용을 했는지 어떤 사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통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통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감용을 하고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소비자 포장은 ISO의 18600 시리즈에서 비교적 유럽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되어 있지만 유통포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이제 다른데, 유사 사례를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스퀘어 카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뭐 수송 거리라든지 그리고 회수 가치라든지 이렇게 지금 앞서 그 18600 시리즈와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KPI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여기에 대한 적용 프로세스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표준에서도 보면 법적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 비율이라든지 유해물질 소비자 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 기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따라야 되고요. 권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ISO에서 이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경량화 지수, 자원 순환성 지수라든지 그리고 표준 용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 리터너블 용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산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 안전 기준이 이제 유통 포장 특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은 재료와 그 회수 가능하고 그 친환경적인 소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안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KS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택배 유통 포장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택배 서비스용 그 정원 포장 용기, 콜드 체인 용기에 대한 일반 사항과 시험 방법이라든지 포장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표준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감용에 대한 노력, 잡자재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소재 가공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가산을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계별로 이런 KPI를 이제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유통 포장에서 친환경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국가 표준의 이제 현실이 유럽과는 다르게, 유럽은 분명히 이 표준들이 법적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의 강제적인 표준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도 역시 표준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을 따라했기 때문에 본인들 강제적인 표준이라든지 강제적인 법규와 동떨어진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보면 어떤 원칙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또 활용하는 목표가 있고 그 법이 있고요. 그게 따라서 표준화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목표와 법 그리고 표준이 연계되는 이런 모델을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와야 될 거고요.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 만들어진 표준이 국가 표준도 만들어지고 또 국제 표준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국가 표준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전략 로드맵도 역시 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급하네요. 15분 시간이. 그래서 일단 마무리는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DL케미칼 구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의 백범기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게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재활용 수지를 적용한 포장재를 예를 들어 개발을 했다고 치면 그게 만일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식품 용도 또는 치약 또 화장품 튜브 이것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경우에 이 포장재, 그러니까 재활용 수지가 적용된 포장재가 사용이 가능한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ISO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별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은 중금속이라든지 어떤 유해한 물질도 식품하고 닿는 포장에는 함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ppm 단위의 그 정량적인 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서는 절대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증서가 있다면 그러면 식품 용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한도만 낮다고 그러면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인증서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 EU 푸드 컨택 인증서가 그걸 제출해야 한다면 그거를 테스트 레포트 형식으로 국내 에이전시에서 받은 그 인증으로 그게 가름이 가능한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KCL에서 네네. 위생센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을 하고 시험 성적서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서가 있다면 예, 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가능합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재활용재를 식품 용기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식약처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지금 코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인증을 해주면 식약처에서 그 인증된 그 원료들은 식품 용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IFT인가 해서 국제 식품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그 포럼에서 나온 주제가 RPT를 그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환경부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시약처하고 이 어떤 기준에 어떤 접합이 이제 적용이 돼야 통과가 돼야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재생 용지를 재생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에 바로 닿는 그런 형태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입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그동안은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거에 재활용 그 제품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물리적인 재활용은 허용을 안 했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만 허용을 하고 근데 올해 5월에 이제 그 입법을 했어요.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그런데 그래서 환경부하고 식약처의 합의하에 이제 여러 가지를 도출을 해서 한 단계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아직도 기준에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트 관련한 재질에 대해서 정비를 해놓고 있고 그거를 세부적으로는 다 하지 못해서 공통 제조 기준에다가 지금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재질별로 하나씩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이제 확대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금 이제 KCL에서 시험해 주는 거에 대한 그 증명을 갖고 또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제한된 기준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통과가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 와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 와중에 이 지능에 대한 법이라든지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알페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허들이 아직은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페트뿐만 아니고 PP나 PE나 케미컬 리커버리가 되든 메카니컬 리커버리가 되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한다고 그러면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터너블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식품 관련된 리터너블 용기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 거기 넘어갈 허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환경부 지금 안 계시지만 좀 저희가 좀 많이 노력해서 같이 좀 환경부에다 많은 탄원도 하고 제안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좀 발표를 마치고요. 나중에 토론할 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